안녕하세요. 축구 전문 기자 한준입니다. 엔지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뚝심이 아집과 고집으로 비판받고 있습니다. 영국 매체 중에서도 최고의 공신력과 위상을 자랑하는 공영방송 BBC의 분석 프로그램 매치 오브 더 데이, 정론 일간지 텔레그래프, 세계적인 스포츠 웹진 디 애슬레틱 영국판에서 일제히 최근 토트넘 허스퍼의 4연패 책임과 경기력에 있어서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문제가 크다고 지적했는데요. 심지어 망상축구라는 표현까지 나왔고 경질 가능성도 마침내 제기되기 시작했습니다. 포스테코글루 감독 본인은 리버풀과의 경기 패배 후에도 우리의 축구를 했다라고 자화자찬했는데요. 영국 내 최고의 전문가들이 비판한 이유, 매치 오브 더 데이와 비 애슬레틱, 텔레그래프의 분석을 통해 총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매치 오브 더 데이 분석 내용입니다. 토트넘과 리버풀에서 모두 활약했던 전 잉글랜드 대표 미드필더 데니 머피가 출연해서 토트넘의 전술적 문제가 무엇인지 분석했는데요. 여기서 주목할 부분이 하이 턴오버 어게인스트, 자신의 골문 진영 부근에서 공을 빼앗긴 기록이 토트넘이 올 시즌 프리미어리그에서 두 번째로 많다고 합니다. 울버햄튼이 경기당 10.6회의 하이 턴오버를 당하고 있고 토트넘이 9.9회로 그 뒤를 잇고 있는데 최근에 이 기록과 수치가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어쩌면 올 시즌이 끝난 시점에는 토트넘이 가장 많이 전방 압박을 당하면서 공을 빼앗긴 팀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전방 압박을 노리고 잘하는 팀에서 그의 더 약한 팀으로 바뀌고 있는 것인데요. 그렇다면 무엇이 문제였는가? 먼저 데니 머피는 올 시즌 토트넘이 좋은 면도 많이 보였다. 하이 에너지, 하이 프레스, 많은 창의성은 보였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상대가 대응하기 시작했을 때는 같은 실수가 너무 많이 반복되고 있다고 했어요. 즉 전반기엔 잘 통했지만 후반기에는 그 대응 전술이 나왔을 때 여기서 대응하지 못하고 그냥 주구장창 시도하다가 빼앗기고 무너지는 일들이 반복되고 있다는 것이죠. 한두 번 그럴 수 있지만 계속 그러고 있다는 문제점들을 지적한 것인데요. 특히 후방에서 공을 잡았을 때 의사결정에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공을 소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토트넘의 판단은 기괴한 수준까지도 넘어섰다. 이상하다. 좀 이해가 안 된다. 그걸 넘어선 수준까지도 조금 말도 안 되는 의사결정이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이 경기에서 가장 주목할 부분이 뭐냐면 리버풀도 전방 압박이 굉장히 강한 팀이고 이 경기가 안필드에서 열렸다는 겁니다. 데니 머피가 이야기합니다. 안필드에 가서 경기를 한다면 리버풀이 전방 압박을 할 거라는 걸 알 겁니다. 자, 이 장면을 보시면 비카리오 골키퍼가 오른쪽에 있는 풀백 포로에게 패스를 하게 되는데요. 여기서 3명의 리버풀 선수가 전방 압박을 하고 있고 그 뒤에 하프라인 부근에도 또한 3명의 리버풀 선수가 토트넘의 미드필드 라인에 패스 공급받는 상황을 차단하기 위해 압박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비카리오 선수가 자신의 골라인을 바라보고 등지고 있는 조금 이제 위험한 상황에서 공을 받고 있는 포로에게 패스를 하게 되는데요. 이 3명의 압박이 들어갈 때 중앙에 있는 3명까지도 압박을 하는 3-3 압박을 리버풀이 전방 압박을 하면서도 중앙 공간까지 무리해서 올라오지 않고 뒤로 빠져들어가는 공간 선수를 파악하면서 전방과 후방을 나눠서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수적 우위를 선수 주변에서 가져오면서 토트넘 선수들이 어디로도 공을 주기 어렵게 과부하를 안기고 있는 구조다. 그럼 이 구조에 대해서 어떻게 토트넘이 대응을 하게 되느냐, 그리고 리버풀은 어떻게 이 구조를 통해서 공을 빼앗아오느냐를 보시면요. 토트넘은 이런 상황을 풀어나오지 못했다고 설명합니다. 학포 선수가 중앙 공격수로 출전했는데 포로 쪽으로 계속 공이 오니까 어떻게 보면 포로 쪽으로 공이 오게 만들었죠. 로얄을 압박하러 학포가 내려오게 됩니다. 토트넘이 여기서 압박을 풀어나오지 못한 이유는 리버풀 역시 세계 최고의 전방 압박 능력을 갖고 있는 팀이기 때문이다. 이 압박 구조, 학포라든지 뭐 엘리엇이라든지 디아스라든지 또 미드필드 라인 선수들이 공이 올 수 있는 패스 루트를 딱딱딱 차단하면서 일사불란하게 움직입니다. 안필드에 와서 경기한다면 다들 알 겁니다. 리버풀의 전방 압박이 강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이걸 풀어내지 못한다면 롱볼로 그냥 전환하거나 길게 때려가지고 처리할 수 있다는 것을 이제 알고 준비해야 된다. 그래서 길게 공을 처리하는 방법을 섞어서 사용해야 됩니다. 후방 빌더만 주구장창 시도했다가는 위험해진다는 것을 데니 머피가 얘기했고 모든 상대팀 감독들이 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전방 압박을 하니까 조금 뒤로 내려서서 리버풀의 뒷공간, 상대의 뒷공간을 활용해야 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죠. 학포의 압박이 왔을 때 결국에 공을 전진시키긴 했지만 로버트슨도 빠르게 달려들어와서 압박을 하고 간격이 벌어져 있는 것 같았지만 공을 받기 위해 내려온 선수를 향해서 달라붙으면서 리버풀 선수들이 결국에는 상대 진영, 토트넘 진영에서 몰아치면서 토트넘이 넘어오지 못하게 했어요. 전반전 같은 경우에는 거의 토트넘 선수들이 하프라인을 넘어가지 못할 정도로 전방 압박에 갇혔었거든요. 자, 또 한 번 수비 진영에서 토트넘의 비카리오 선수가 공을 잡게 되는데요. 리버풀이 전방 압박이 통하기 시작하자, 그리고 토트넘의 롱볼을 안 때리니까 점점 더 많은 선수들이 토트넘의 수비 라인 최후방까지 밀고 올라오게 됩니다. 지금 보시면 토트넘의 7명의 선수가 페널티 에리어 근방에 있는데 그 앞에 7명이 리버풀 선수들도 함께 올라와서 거의 대치하게 되는 상황이 된 거예요. 이렇게 상대 선수 7명이 페널티 에리어 근방까지 왔다면 풀어나오기가 정말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대신 이렇게 다 같이 끌어올라왔으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상대를 끌어당겼어요.
이 상황에서 역이용할 수 있는 것이 전방에 존슨, 손흥민, 클루세스키가 딱 맨 앞에 올라가 있습니다. 그리고 맨 앞에 올라가 있는 상태에서 리버풀의 수비는 3명밖에 안 남았습니다. 데니 머피가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활용할 수 있는 것은 토트넘의 공격수 3명이 리버풀 수비수 3명과 3대3 수적 동위 상황이라는 것인데요. 그렇다면 공격수가 유리하겠죠. 리버풀의 수비 라인 전진했기 때문에 이쪽으로 푸시할 수 있습니다. 여기 3명의 공격수에게 바로 공을 투입하면 50대 50으로 맞붙을 수 있는 공격 상황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3명의 선수, 특히 손흥민 선수와 존슨 선수는 굉장히 빠르니까 저 뒷공간으로 공을 때려넣기만 해도 토트넘이 유리할 수 있는 상황인데 비카리오는 그쪽으로 길게 공을 다이렉트한 방식으로 전개하지 않고 왼쪽에 있는 로얄에게 공을 굴려줍니다. 이게 제가 말하는 토트넘의 의사결정 문제입니다. 물론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주문사항도 있겠지만 선수들이 상황에 따라서 능동적으로 자유의지로 경기 중에 운영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줬다가는 에워싸이고 뒤에 공간이 많으니까 이번에는 길게 때려보자. 감독이 후방 빌드업을 주문했고 뒤에서 만들어가자라고 주문을 했더라도 경기 중에 이게 여의치 않는다면 다른 방식을 능동적으로 유연하게 적용하는 게 선수들의 자유의지로도 발휘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이 상황 결국에는 로얄에게 주니까 아놀드에게 압박을 당하고 여기서 아놀드에게 압박을 당했을 때 바로 뺏기지 않았기 때문에 오른쪽으로 전개를 했지만 여기서도 학포 디아스가 계속 따라붙으면서 압박을 하다가 결국엔 빼앗기면서 이제 문전에서 학포 선수가 공을 이어받는 순간에 걸려 넘어졌어요. 하지만 이게 페널티킥이 선언되지 않았기 때문에 차단하고 끝난 상황이었지만 데니 머피는 이런 상황에서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것이 선수들의 경기 중 의사결정이라고 했습니다. 그게 성인 프로축구 선수다. 시니어 선수기 때문에 아무리 감독의 기본적인 방침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거 안 되겠다 싶으면은 자신들끼리 선수들끼리 이야기를 하고 선수들끼리 다른 판단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성인 선수고 국제적 레벨, 인터내셔널 레벨의 축구다. 선수들은 로봇이 아니잖아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무리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이걸 시켰다고 해도 그것만 주구장창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 장면은 거의 페널티킥을 내줄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라면서 실점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얘기했고요. 그 다음 장면, 이 장면도 데니 머피가 말할 때는 이제 쉽게 풀어나올 수 있는 장면이었다. 리버풀의 전방 압박이 이번엔 5명이 올라와 있고 뒤에 5명이 배치되어 있죠. 하지만 이제 주목할 부분들은 토트넘의 공격 진영에 또 3명, 리버풀 수비수 3명이 1대1로 대치할 수 있는 상황. 토트넘의 이 쓰리톱이 하프라인 부근에 올라가서 그 뒷공간을 파고들 수 있는 상황이라 보니까 비카리오가 한 명 쪽으로 뒤에 땅 때려 놓으면 바로 갈 수 있는, 바로 공격할 수 있는 상황이 됐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토트넘은 빌드업을 후방에서 하게 됩니다. 또 한 번 오른쪽 뒤에 있는 로메로에게 주고 포로 클루세스키 내려서 받아주고 이렇게 플레이를 하거든요. 데니 머피가 물론 이 장면은 토트넘이 패스 플레이를 통해서 아주 잘 빠져나왔다고 했어요. 클루세스키가 특히 내려와서 등지고 풀어주고 압박을 이제 패스 플레이로 풀어냈죠. 토트넘이 때때로는 좋은 플레이를 하는 것처럼 보이는 이유가 바로 이런 플레이, 이렇게 상대를 끌어들여서 결국에는 유연한 유창한 패스 플레이로 빠져나오는 것이라고 이야기는 했는데요. 그런데 그렇게 빠져나와서 전진을 했어요. 이렇게 대단한 패스 플레이로 전방 압박을 풀어나온 상황을 보시면 그 다음에 어떻게 패스하게 됩니까? 다시 3대3 상황이에요. 어차피 앞에서 공격수 3명, 수비수 3명이 대치하는 상황에서 패스를 하게 돼 있어요. 이미 골키퍼가 박스 안에서 길게 공을 찰 수 있는 그 상황에서도 3대3이었고 지금도 3대3이었다. 굳이 이렇게 풀어나오면서 공격 시간을 지연할 필요가 있었느냐는 거죠. 그냥 뻥 때려놨으면 똑같은 상황인데, 물론 진행자가 여기서 3대3이라고 하셨는데 한 명 더 올라갔으니까 토트넘이 4대3으로 유리한 거 아닙니까? 얘기했어요. 그에 대해 머피가 물론 조금은 나을 수 있겠지만 결과적으로는 이걸 크게 활용하지 못했다. 오히려 그냥 길게 때려놨으면 리버풀의 전방 압박도 조금 주춤하게 만들 수 있고 리버풀의 수비 라인도 위협을 줄 수 있고 상대를 혼란에 빠뜨릴 수 있다. 바로 이런 부분인데요. 여기서 이제 이 장면을 보시면 리버풀이 결국에는 토트넘이 롱볼을 안 때리니까 3명씩 그래도 1대1로 두다가 이제 2명만 센터백을 놓은 거예요. 토트넘 공격수가 3명이 전방에 있는데 2명만 넣었다? 왜냐? 3명까지 놓을 필요가 없겠구나. 토트넘은 롱볼 안 때리는구나. 아주 편안하게 경기하는 거라는 것이죠. 이게 모든 걸 보여준다고 했어요. 그런데 여기서 또 어떻게 합니까? 여기서 3대2 상황이니까 그냥 뻥 때려놨으면 더 유리하게 뒷공간을 습격할 수 있었는데 토트넘은 또 뒤에서 공을 연결하다가 빼앗깁니다. 그렇게 공을 빼앗기고 실점하는 상황들이 나오는 거예요. 이 경기뿐만 아니라 이전 경기도 계속해서 이렇게 공을 빼앗기고 실점 위기를 내주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자신감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패배하다 보니까 선수들이 자신있게 플레이를 못하게 됐다. 게다가 리버풀 같은 세계 최고의 전방 압박을 갖춘 팀을 상대로 이렇게 경기를 하다 보면 경기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자신감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수비 상황을 다시 얘기하게 되는데요. 자, 오른쪽에서 공이 전개될 때 로버트슨이 뒤로 돌아들어서 골을 넣는 장면이에요. 어떻게 플레이할지, 우리 팀의 축구 철학이 어떤지는 수비를 할 때는 다 잊어야 된다. 기본을 제대로 안 하면 이렇게 된다. 축구의 기본은 가져가면서 철학을 따라가야 된다는 것이죠. 클루세스키가 토트넘의 오른쪽 공격수로 출전했기 때문에 리버풀의 레프트백인 로버트슨은 자신이 마크해야 되는 우선 대상이에요. 근데 클루세스키는 공만 바라보고 있고 로버트슨이 뒤에서 어디로 움직이는지 어떻게 이동하는지를 전혀 신경을 안 쓰고 있습니다. 그러한 과정 속에 오른쪽에서 공이 반대편으로
길게 로버트슨에게 넘어왔을 때 클루세스키는 뒤늦게 로버트슨을 따라가게 되고 로버트슨이 살라에게 패스를 여기서 툭 주죠. 살라의 슈팅 나왔죠. 비카리오가 막았지만 로버트슨이 리바운드 볼을 따라가서 밀어넣죠. 그 내내 클루세스키는 로버트슨을 마크를 하지 않습니다. 클루세스키는 로버트슨이 어디에 있는지도 모릅니다. 10여 초 동안 이동하는데 보지도 않고 막지도 않고 결국 뒤늦게 로버트슨을 포로가 따라가려고 했지만 포로는 혼자서 2명을 막아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게 없었고 결국 토트넘은 실점하게 됐습니다. 자, 요 장면도 마찬가지예요. 로얄 선수가 살라를 막고 있을 때 엘리엇이 도와주러 왔고 그 흐르는 공을 로얄이 빼앗아낸 공을 빼앗으면서 우측면을 돌파했죠. 접고 들어올 때 학포에게 크로스하게 되는데 여기서 뒤따라온 루이스 쪽으로 클루세스키가 내려오지 않고 있어요. 클루세스키는 공격 라인에 머물러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포가 편안하게 수적 우위 상황에서 헤더 슈팅을 가져갈 수 있는 거예요. 이 장면도 자기 진영에서 패스하고 공을 몰고 다니다가 빼앗겼는데 그렇게 하면 이렇게 처벌받는다. 그런데 문제가 이 경기만 그런 게 아니다. 토트넘은 지난 3, 4주 사이에 이런 방식으로 계속 실점하고 있습니다. 감독의 지침일 수도 있지만 몇몇 선수들의 개인적인 의사결정 문제가 있습니다. 맨시티 골키퍼 에데르송이 이럴 때 어떻게 하는지 보세요. 그는 개인적으로 의사결정을 합니다. 맨시티도 후방 빌드업을 하는 팀이지만 때로는 여의치 않으면 긴 패스로 한 방에 상대 뒷공간을 때리면서 위협을 야기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도 있고 수비가 내려서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되니까 상대를 혼란스럽게 만들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토트넘도 선수들이 개별적으로 좀 더 창의성을 발휘해야 되고 포스테코글루 감독도 만약 그렇게 하지 못하게 주문한 거라면 우리의 방식만 하라고 한 거라면 그건 잘못된 거라는 얘기입니다. 비슷한 내용을 디 애슬레틱의 이제 분석 전문가인 마크 캐리 기자가 지적했는데요.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이렇게 얘기했죠. 최근에 토트넘의 문제는 수비 세트피스만 있는 게 아니다. 다른 문제도 심각하다. 근데 이제 이 말을 똑같이 제목을 쓰면서 그래 맞다. 니네 후방 빌더만 주구장창하는 것도 문제야 라고 지적을 하게 됩니다. 그 내용도 살펴보면요. 목요일 밤 토트넘 허스퍼가 첼시와의 경기에서 그랬던 것처럼 한 팀이 시즌 최악의 경기를 기록한 지 며칠 만에 더 최악의 경기를 다시 기록하게 된다면 자연스럽게 그 이후의 성적에 주목하게 됩니다. 여기서부터 상황이 나아질 수 있을까요? 글쎄요. 그렇지 않습니다. 주말에 따사로운 햇살에도 불구하고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토트넘은 최근 몇 주 동안 그들에게 내려앉은 어두운 구름 아래 머물고 싶어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2대4라는 패배, 스코어는 가벼운 접전이 벌어진 것처럼 들릴 수도 있겠지만 전반전에 단 한 차례의 유효 슈팅도 기록하지 못한 채 1시간 동안 0대4로 뒤진 것은 상황이 나아지기 전에 더 나빠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불과 몇 주 전만 해도 이 경기는 많은 것을 걸고 싸울 두 팀 간의 대결로 주목을 받았습니다. 리버풀의 프리미어리그 우승 도전은 여전히 유효했고 토트넘은 에스턴 빌라를 꺾고 챔피언스리그에 진출할 수 있는 현실적인 기회를 잡았던 경기입니다. 실제로 리버풀은 5월 초에 사실상 시즌이 끝난 두 팀과 함께 폼을 잃어버린 팀 간의 대결인 토트넘과의 경기를 하게 됐는데요. 리버풀은 일요일 오후가 끝날 때 그 꼬리표 폼을 잃어버렸다는 지적을 떼어냈지만 다른 한 팀 토트넘은 여전히 그 꼬리표를 달고 있는 상황이 된 겁니다. 경기 전에는 세트피스가 주목할 만한 요소였지만 현재 토트넘에는 더 큰 문제가 있다는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말이 맞았습니다. 두 팀 모두 최전방에서의 압박을 즐기는데 맨체스터 시티와 아스널만이 토트넘과 리버풀보다 평균적으로 파이널 서드 지역에서 더 많이 소유권을 되찾고 있는 팀이에요. 물론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후방 지역에서 인내심을 갖고 빌드업을 할 때도 주의해야 하는데 토트넘은 리버풀을 상대로 후방 빌드업 상황에서 함정에 너무 자주 빠졌습니다. 리버풀은 전반전에만 올 시즌 프리미어리그 경기 중 가장 많은 45분간 9차례나 파이널 서드 구역에서 공 소유권을 확보했습니다. 전방 압박을 9번이나 성공해서 공을 빼앗아 왔다는 것. 프리미어리그 올 시즌 전반전 최고 기록을 리버풀이 토트넘을 상대로 했다는 겁니다. 때로는 토트넘의 페널티 에어리어에서 공을 찾아오기도 했습니다. 82분에 리버풀의 압박으로 인해 토트넘 골키퍼 비카리오가 스로인 기회를 내주고 그렇게 리버풀에게 공 소유권을 내줬던 것도 마지막 결정타가 됐었습니다. 경기 후에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우리도 몇 번 상대의 공을 빼앗아냈다. 차이점은 그들은 우리를 처벌할 수 있었고 우리는 그들을 처벌하지 못했던 점이다. 비슷한 성향의 두 팀이 만나면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 그런 순간에 중요한 것은 기회를 잘 활용하느냐다. 나는 접근 방식을 바꾸기보다 이 길을 따라가서 그 부분을 고치려고 노력하는 게 훨씬 낫다고 생각한다. 즉 자신의 방식이 틀리지 않았고 우리의 문제는 리버풀과 똑같은 축구를 했는데 우리는 골을 못 넣고 상대는 넣었다. 그 차이다라는 것인데 이게 잘못된 인식이에요.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독단적 소유권 위주 축구에 대한 접근 방식을 잘 보여준다고 디애슬레틱이 지적하는데요. 프리미어리그에서 가장 압박이 좋고 전환이 빠른 팀을 상대로 이런 경기를 한다? 이런 접근 방식은 평소보다 더 많은 결함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실제로 이게 올 시즌의 패턴입니다. 올 시즌 토트넘보다 더 자주 디펜딩 서드 지역에서 소유권을 내준 팀이 없고요. 그 지역에서 공을 빼앗겨서 7골이나 내준 게 토트넘입니다. 선수들이 터널로 향해 걸어가면서 전반전 경기에 아쉬움을 드러냈고 크리스티안 로메로와 에메르송 로얄의 열띤 설전도 영국 스카이 스포츠의 카메라에 포착되기도 했는데요. 사실 로얄은 토트넘의 왼쪽 측면 이 지역을 방담하면서 리버풀의 주요 공략 타깃이 됐어요. 오른발잡이인 브라질 선수 로얄은 왼쪽 풀백에서 역습을 할 때 소유권은 좋았지만 공을 빼앗기는 경우가 수비 시에 너무 많았고 또 리버풀의 4골이 모두 토트넘의
왼쪽 측면 플레이가 좋지 않아서 나온 것이라는 주장도 있는데요.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우리는 로얄을 자신의 주 포지션이 아닌 곳에 배치했고 두 레프트백이 모두 빠졌기 때문에 부상으로 이탈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내보낼 수밖에 없었다. 그에게는 아쉬운 상황이었고 살라가 너무 좋은 선수였기 때문에 우리가 어쩔 수가 없었다. 이러면서 위로를 했어요. 하지만 리버풀이 공격 터치 중에 41%를 로얄 쪽으로 가져갔다는 것, 그래서 61분에 로얄이 교체된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었다고 하면서 이 선발 전략도 잘못된 것이다라고 지적을 한 겁니다.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전반전이 끝난 후 자신의 팀 토트넘이 보여준 반격에 대해서 긍정적인 면을 강조하고 싶었던 것 같은데요. 물론 어느 정도는 사실일 수 있습니다. 히샬리송과 메디슨이 투입됐던 60분 이후 절실하게 부족했던 공격 위협이 살아났죠. 하지만 중요한 맥락은 그 시점까지의 스코어가 4대 0이었다는 겁니다. 경기는 이미 1시간 만에 끝났고 남은 30분은 양팀의 실수, 부주의로 가득 찬 프리시즌 신선 경기와 비슷했습니다. 저희가 이전 영상에서 얘기했듯이 그 이후에 경기력이 좋았던 건 아무 의미가 없다. 리버풀은 이미 게임 끝났으니까 대충 플레이했고 크게 의미 없이 경기를 치렀다. 긴장감 없이 치렀다는 겁니다. 현실은 토트넘이 프리미어리그 최근 4경기에서 모두 패배하며 2004년 11월 6연패 이후 가장 긴 연패를 기록 중이라는 겁니다. 20년 만에 최악의 기록이에요. 현실은 토트넘이 최근 4경기에서 13골을 실점했다는 겁니다. 올 시즌 마지막 홈 경기에서 우승을 노리는 맨체스터 시티와 경기하는 것은 리버풀, 아스널, 첼시, 뉴캐슬을 상대로 토트넘이 받았던 것과 비슷한 수준의 고통을 줄 수 있는 점수차가 나올 수 있다는 게 현실입니다. 안필드의 홈 감독, 클롭 감독을 보면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이 있습니다. 리버풀의 성공은 위르겐 클롭 감독이 부임하자마자 이루어진 것은 아니고 포스테코글루 감독도 마찬가지겠죠. 하지만 다음 시즌에 관한 관심이 집중됐을 때 토트넘이 계속해서 발전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지 않는 한 이 렌즈는 계속해서 날카롭게 집중될 것입니다. 올 시즌에 꼭 성공을 하는 건 아니지만 성공의 가능성을 보여주지 못한다면 앞으로 더 감독직을 이어가기 어려울 수 있다는 지적인데요. 이에 대해서 영국 정론지 텔레그래프의 크리스 베컴 기자가 안필드 현장에서 직접 취재한 내용을 통해 더 날카로운 얘기를 했습니다. 제목 자체가 토트넘의 멜트다운, 토트넘이 붕괴된 최근의 모습들은 수비적인 악몽으로 인한 것이고 더 이상 이런 일이 지속된다면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살아남지 못할 거라는 얘기인데요.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기자회견마다 기자들에게 메이트 친구라고 하잖아요. 이 표현을 빗대어서 얘기합니다. 오, 메이트, NG 친구, 72분 동안 무슨 일이 벌어진 건가요? 포스테코글루 감독과 토트넘의 허니문 기간은 이미 몇 달 전에 끝난 것 같지만 이렇게 수비적인 문제가 더 많아진다면 다니엘 레비 회장과 논의해야 할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당신의 자리가 지금 위험해질 수 있다. 우리는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선수들을 득점으로 이끄는 방법을 잘 알고 있다는 증거를 많이 보았지만 그는 올 여름 이적 시장을 보내면서 특히 여름 프리시즌을 보내면서 선수들에게 골을 지키는 방법을 상기시켜야 할 것이다. 이제 수비도 신경을 써야 된다는 얘기죠. 리버풀의 0대4로 뒤진 상황에서 나왔던 후반전의 추격골로 가짜 인프레션, 이게 잘 되고 있다, 우리에게 희망이 있다는 것을 거짓된 조금 부풀려진 거품을 남기는 것으로 만족해서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이상했던 경기에서 더 이상 경기할 필요가 없을 때 나왔던, 이미 수비적으로 항복했던 경기에 나왔던 의미 없는 두 골이라는 것이죠. 토트넘은 올 시즌 프리미어리그에서 58골을 실점했는데 이것은 우승 경쟁 중인 아스널보다 무려 30골이나 더 많은 실점이고요. 크리스탈 팰리스, 풀럼, 에버턴, 심지어 최근 순위를 좁히고 있는, 승점차를 좁히고 있는 맨유보다도 더 많은 골을 허용한 겁니다. 가장 원시적이고 최악으로 이제 친다면 NG볼은 핀볼 같다. 정말 우당탕탕 축구 아니냐. 규율이 없고 질서가 없다는 얘기예요. 최근 패배가 구조화되지 않은 대학살 수준으로 내려갔을 때 안필드에서 손흥민의 골을 돕고 또 교체로 들어와서 본인도 골을 넣었던 히샬리송의 돌격이 그나마 희망의 불빛을 비췄다고 했는데 구조화되지 않은 대학살 수준의 패배라는 것이죠.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토트넘은 후반에 두 골을 넣었던 긴박감이 그 이전의 경기 양상을 더 귀괴하게 느껴지게 했지만 그의 팀은 광란의 절정을 향해 강해지는 것이 마스터 플랜의 일부였다고 말했다. 즉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막판에 그 두 장면들이 우리의 특성을 보였다고 했는데 그거 잘못된 얘기라는 거예요. 게다가 리버풀의 4골을 내주는 과정 속에 로얄과 로메로가 다퉜던 장면들은 토트넘의 수비적인 문제가 이제 선수들이 스스로 자기들끼리 뭔가 해보려는 상황으로 이어지는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감독이 수비적으로 하는 게 없다라는 겁니다. 0대4로 끌려간 순간에도 자신의 팀 토트넘이 진짜 우리의 모습처럼 보였다고 했던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주장은 기껏해야 망상일 뿐이다라고 텔레그래프 기자가 직설로 비판했는데요. 최악의 경우 그 말이 사실인지가 걱정스럽다. 그렇게 말하는 게 정말 본인도 믿고 있는 건지, 이거 어떻게, 왜, 어떤 의미로 얘기한 건지 걱정이스럽다. 풀타임 상황이 정말 가장 위험한 상황에도 극단적인 축구 낭만주의 실험을 적용하는 것처럼 보였다. 너무 극단적인 실험이다. 이거는 위험하다라고 얘기하는
있다는 겁니다. 무리뉴, 누누, 콘테 감독이 풀백을 어떻게 보면 3백을 하면서 상대적으로 공격하게 올라가면서도 위험을 감수하게 했던 그것보다도 훨씬 더 위험한 상황이고요. 만약 오는 토요일 번리에게 패배한다면 누누 감독이 경질되었을 때와 같은 50% 미만의 승률이 나올 수 있다. 4위권을 노리는 게 아니라 4위권으로 향한 길에 경치 좋은 길, 나는 잘 좋은 축구만 하면서 갈 거야, 이런 모습 아니냐, 이거 망상 아니냐는 지적입니다. 초보적인 프로의 기준이 강박이 아닌 선택사항으로 보일지라도 토트넘이 이렇게 험난한 경기장 리버풀 원정 경기를 치를 때 오락적 가치를 추구한다는 것, 이건 잘못된 거 아니냐. 리버풀의 역습으로 인해 때로는 숫자적으로 7대2로 벌어질 정도로 수비적 본능을 가진 토트넘 미드필더를 보는 것은 정말 희귀하게 느껴질 정도로 토트넘의 지금 문제를 선수들의 문제만으로 보기는 어렵다. 그건 순진한 생각이다. 감독의 문제다라는 것이죠. 공을 소유했을 때 토트넘의 의도는 훌륭했지만 리버풀이 어떻게 다른 팀을 타격하는지에 대한 주의가 소홀해지면서 항상 취약해 보였다. 많은 걸 걸고 출발했던 토트넘의 경기력은 통일성이 없었다는 겁니다. 이 경기력에 대해서 누구에게 가장 미안해야 할지 알기 어려웠다. 일방적인 경기의 첫 3쿼터 가까이 60분 가까이를 견뎌내야 했던 토트넘의 원정 팬들인지, 아니면 맨시티를 토트넘이 잡아주면서 자신들의 우승을 좀 도와줬으면 하길 바라는 아스널 서포터들인지, 이래서는 안 된다.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정말 이 경기를 토트넘을 위해 바라보는 모든 사람들에게 실망을 안겼다는 겁니다. 에스턴 빌라가 브라이튼에게 패배하면서 토트넘에게는 챔스 진출의 문이 열렸는데 리버풀은 안필드에서 정말 어려운 상대인데 이런 식으로 경기에서는 상대할 수가 없다. 리버풀의 파티 분위기를 도와줬고 살라의 최고 컨디션을 되찾게 해줬고 엘리엇까지 살려보낸 토트넘은 그야말로 이번 경기에 너무나 많은 실망감을 남겼다는 것입니다. 클롭 감독은 프리미어리그 우승이 무산됐을 때 이후 처음으로 행복한 표정을 지었는데요. 그러나 리버풀 역시 최근에 팰리스전 패배, 에버튼전 패배 등으로 인해 최악의 분위기였어요. 그런 리버풀에게도 철저하게 유린당한 토트넘은 변명의 여지가 없다. 토트넘의 수비 취약성은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비전이 실제로 그들을 어디로 이끌고 있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까지 제기할 수 있다. 토트넘은 물론 4위 경쟁 챔피언스리그 진출은 잊을 수 있겠지만 조심하지 않으면 유로파리그도 못 가고 유로파 컨퍼런스 리그로까지 떨어질 수 있다. 지금 순위가 7위까지 떨어질 수 있다라고 경고하는 것입니다.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망상 축구에 대한 날선 비판이 정론지 신중한 매체들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정말 포스테코글루 감독도 각성해야 되고 자신을 성찰해야 되고, 그게 이루어지지 못한다면 토트넘 허스퍼는 구단의 비전과 미래를 위해서 특단의 조치를 취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과연 이 위기 상황 번리와의 경기는 토트넘이 어떻게 준비할지,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과연 변화와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을지 한준TV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통해 토트넘 허스퍼와 손흥민 선수의 최신 소식 확인하시기 바랍니다.